어머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녁 골목에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낯선 여자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가슴에 귀를 대봤어요. 심장이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가슴을 눌렀어요. 하나, 둘, 셋. 제발요. 제발.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살리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이야기는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요. 눈을 뜨면 천장이 보이고 천장을 보면 오늘 해야 할 일이 떠오르거든요. 링거 교체, 투약 확인, 바이탈 체크, 보호자 상담. 그게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27살. 나이치고는 눈밑이 좀 처져 있었어요. 아침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였습니다. 버스를 한 번 타면 20분. S대학병원은 그렇게 제 삶의 중심에 있었어요. 일은 좋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좋았어요. 환자분들이 좋아지실 때, 퇴원하실 때,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요라고 하실 때, 그때만큼은 이 일을 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문제는 퇴근 후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돌면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제 원룸이 나왔어요.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 냉장고 문을 열면 계란 3개와 두부 반모, 그리고 유통기한이 사흘 남은 두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핸드폰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98만 3,400원. 숫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월급날까지 열흘이 남아 있었거든요. 학자금 대출 상환이 35만 원. 월세가 45만 원. 그걸 제하고 나면 2달 뒤엔 거의 바닥이 날 계산이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한숨을 쉬다 보면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5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기억이 거의 없어요. 아버지 손이 컸다는 것, 어머니 냄새가 달콤했다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가 절 키워주셨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집. 할머니는 평생 남의 집 빨래를 해서 저를 먹이셨습니다.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서연아, 사람한테 정성을 다해라. 그게 이 세상에서 네가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다. 그 말이 좋아서 간호사가 됐어요. 사람한테 정성을 다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할머니는 3년 전 병원에서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어요. 제가 야간 근무 중이었거든요. 호출이 왔을 때, 뛰어갔을 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이 아직 따뜻했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요.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그 생각이 지금도 가끔 떠올랐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계신 환자분을 볼 때마다요. 그분들 곁에서 좀 더 오래 머무는 것도 그래서였어요. 직업의식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 무렵 재윤 씨를 만났습니다. 8개월 전이었어요. 그날은 병원에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날이었습니다. 내과 병동 302호 환자분이 그날 새벽에 돌아가셨거든요. 82살 할머니셨는데 보호자가 끝까지 안 오셨어요. 저 혼자 임종을 지켰습니다. 퇴근 후에 병원 1층 로비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울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로비 한쪽 구석에서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는 척하며 조용히 울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올려다봤더니 키가 큰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내미셨어요. 깨끗하게 다려진 흰 손수건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받을지 말지 몰랐는데 그분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눈물은 닦고 우셔야 덜 부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설명도 없고 위로도 없고 그냥 그 한마디. 코끝이 더 찡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수건을 받아들었어요. 그게 한재윤 씨와의 시작이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하고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재윤 씨 차에 같이 탔다가 뒷좌석에 서류 봉투가 놓인 걸 봤습니다. 무심코 보였거든요. 봉투 상단에 인쇄된 로고. 한성그룹.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기 이거 혹시... 재윤 씨가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잠시 말을 고르셨어요. 말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회사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담담하게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별것이 아닌 게 아니었어요. 한성그룹이면 뉴스에서 보던 그 한성그룹이잖아요. 저는 학자금 대출 갚으면서 월세 원룸에 사는 간호사고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 자꾸 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어도 되는 걸까? 재윤 씨는 달랐어요. 제가 어색해할수록 더 자연스럽게 대해주셨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행동이 늘 먼저였어요. 비 오는 날엔 어김없이 우산을 챙겨 오셨고 야간 근무가 끝나는 날엔 병원 앞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따뜻한 음료 하나 들고 아무 말 없이요. 그냥 그렇게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정식으로 인사시켜 줄게요. 재윤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뱃속이 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 아직은요. 왜요? 재윤 씨 어머님이 무서워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재윤 씨가 잠시 저를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만나보시면 알아요. 따뜻한 분이에요. 그래도요. 그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그 집안에 어울리겠냐고요. 그 말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재윤 씨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게 참 재윤 씨다웠어요.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면서도 마음 한켠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재윤 씨 어머님 이름도 여쭤본 적이 없었어요. 정식 인사도 드리기 전에 그런 걸 먼저 물어보는 게 조심스러웠거든요. 재윤 씨도 항상 우리 어머니라고만 하셨고 저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몰랐어요. 저를 보러 올 분이 이미 마음속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마이너스. 이건 나중에 어머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이야기예요. 재윤 씨에게서 전화를 받으셨던 날이었대요. 어머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간호사예요. 전화를 끊으시고 나서 남편분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간호사를 데려온다는데. 그러자 남편분은 짧게 대답하셨대요. 만나보고 판단하면 되지. 문제는 주변에서 한마디씩 보탰다는 거예요. 간호사?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야? 집안도 없는 애가 재벌집 며느리를 바라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처음엔 흘려들으셨대요. 그런데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셨답니다. 병원에서 만나면 누구나 프로야. 그 아이가 어떤 동네에서 어떻게 사는지 봐야 사람을 알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재윤 씨 방을 정리하시다가 발견하셨대요. 제가 재윤 씨한테 보낸 택배 박스? 반송 주소가 적힌 송장 위에 제 이름과 주소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은 그 주소를 조용히 메모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평의 옛 친구 별장에서 2박 3일 쉬다 오겠다. 조용히 쉬고 싶으니 전화는 자제해라.
그렇게 혼자 나서셨습니다. 지갑도 신분증도 카드도 없이 점퍼 주머니에 현금 5만 원과 핸드폰만 넣고요. 저는 그때 그걸 몰랐어요. 재윤 씨 어머님이 제 동네를 향해 걷고 계시다는 걸. 그리고 저는 평소처럼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오후 근무가 끝났어요. 탈의실에서 스크럽을 갈아입고 사물함을 잠그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퇴근이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재윤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저녁 어때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피곤하기도 했고 마음 한켠이 여전히 무거웠거든요.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야기, 그 집안 이야기. 오늘은 좀 일찍 쉴게요. 미안해요.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흘러갔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건물 사이에 끼어서 골목마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20분 뒤 내렸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였어요.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양쪽으로 늘어선 주택가. 빨래줄에 이웃집 빨래가 널려 있었고 어디선가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그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골목 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순간적으로 술에 취하신 분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자세가 달랐습니다. 팔이 부자연스럽게 뻗쳐 있었고 몸이 완전히 힘을 잃은 것처럼 늘어져 있었어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면바지에 어두운 점퍼, 머리는 단정한데 화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가슴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려야 했는데 희미했어요. 희미하다 못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머릿속이 순식간에 맑아졌습니다. 이럴 때는 그렇게 되거든요. 감정이 뒤로 물러나고 손이 먼저 움직여요. 119에 신고해 주세요. 주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골목 끝에서 걷던 아주머니 한 분이 멈추며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저는 두 손을 깍지 끼고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팔을 곧게 폈어요. 체중을 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압박할 때마다 제 숨이 같이 빠져나왔어요. 30번. 인공호흡 2번. 다시 30번. 제발이요. 제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그 사이 이 여자분 얼굴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것도 같았어요. 그런데 CPR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붙들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손이 멈추면 안 됐으니까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119 구급차였어요. 구급대원 두 분이 달려오셨고 저는 손을 거두며 일어섰습니다. 보호자 없음, 발견 당시 의식소실, 심박미약. 즉각 CPR 시행했고 현재까지 약 4분입니다. 구급대원분이 저를 한번 보셨어요. 간호사세요? 네. 이 병원 근무해요. S대학병원. 제가 동승할게요. 구급차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들건 옆에 앉았어요. 구급대원이 처치를 이어받는 동안 저는 이분의 손을 봤습니다. 곱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반지 자국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약지. 소지품이 없었어요. 핸드백도 지갑도 점퍼 주머니를 확인해 봤는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금도 신분증도 카드도 없었어요. 핸드폰은요?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쓰러지실 때 점퍼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튀어나와 골목 바닥에 배수구 격자 틈으로 빠져버렸다는 걸. 그때는 그냥 막막했습니다. 신원을 알 방법이 없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제 말을 들을 수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S대학병원 응급실로. 제가 매일 출근하는 그곳으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의료진에게 인계했습니다. 신원미상 여성, 추정 60대, 현장 발견 당시 의식소실, 심박미약, CPR 시행 약 4분, 구급대원 처치 후 심박 회복, 소지품 없음, 보호자 없음. 담당이인 김 과장님이 차트를 받아들었어요. 보호자는요? 없어요. 신원도 모릅니다. 김 과장님이 저를 한번 보셨어요. 그리고 처치실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응급실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도 압박의 감각이 남아 있었어요. 이분이 누구실까? 왜 우리 동네 골목에 혼자 계셨을까? 가족은 어디 있는 걸까? 알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살린 분이었어요. 제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 골목을 그 시간에 걷지 않았다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건 나중에 어머님이 웃으면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예요. 그날 아침 어머님은 화장을 지우셨대요. 평소에는 어디를 나가도 단정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날만큼은 맨 얼굴에 면바지, 수수한 점퍼 차림으로 나서셨다고 합니다. 지갑도 신분증도 놓고 오셨어요. 점퍼 주머니에 현금 5만 원과 핸드폰만. 택시를 타고 제 동네로 오셨대요. 택시비를 현금으로 내시고 그리고 골목을 걸으셨답니다. 제가 사는 동네를요. 병원에서 만나면 누구나 프로야. 어떤 동네에서 어떻게 사는지 봐야 사람을 알 수 있어. 그게 어머님 생각이셨다고 해요. 좁은 골목, 낡은 건물, 빨래가 널린 옥탑. 어머님은 걸으면서 보셨대요. 한 바퀴, 두 바퀴. 그러다 제 원룸 건물 앞에 멈추셨대요. 위를 올려다보셨고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이런 데서 혼자 살고 있구나. 뭔가 마음이 복잡해지셨다고 합니다. 오래 서 계셨대요. 그러다 오후가 되었고 날이 더웠어요. 오래 걸었고 긴장도 되셨고 돌아가려고 골목을 걷다가 그게 제가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하러 갔는데 내가 시험당한 거야.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골목에서 쓰러진 낯선 어머님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뿐이라는 걸. 응급실 처치가 끝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김 과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협심증이에요. 지병이 있는 분 같습니다. 현장에서 빨리 CPR을 하셔서 다행이에요. 골든타임 안에 처치가 된 거예요. 저는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어요. 입원 관찰이 필요한데요. 김 과장님이 말을 이으셨어요. 문제가 있어요. 신원 미상의 보호자가 없고 건강보험 확인이 안 되니까. 규정상으로는 공공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응급실 관찰실 대기를 해야 해요. 저는 순간 뭔가가 걸렸습니다. 지금 전원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심장이 아직 불안정한데요. 마음은 알겠는데 규정이야. 보증금이라도 있으면 입원 수속을 올려볼 텐데. 김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 있었어요. 응급실 특유의 소리가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모니터 알람 소리, 바퀴 달린 침대 지나가는 소리, 어디선가 아이가 우는 소리. 그 안에서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ATM이 병원 지하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형광등 불빛이 유독 하였습니다.
기계 앞에 섰어요. 카드를 넣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잔액 조회를 먼저 눌렀습니다. 98만 3,400원. 숫자를 봤어요. 이걸 내면요. 월세를 못 냅니다. 학자금 상환도 밀려요. 월급날까지 열흘. 그 열흘을 어떻게 버티냐고요. 출금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할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3년 전 야간 근무 중에 호출을 받았을 때, 뛰어갔을 때, 이미 손이 식어 있었을 때,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그 생각이 3년 동안 저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골목에서 발견했을 때 파랗게 질린 입술, 차가운 손끝, 제가 그 골목을 그 시간에 걷지 않았다면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액 출금 98만 3,400원. 기계가 돈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걸 받아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떨렸어요. 수납 창구 앞에 섰습니다. 이번 보증금 납부하려고요. 신원미상 환자분이요. 응급실에서 올라가실 분. 담당자분이 저를 한번 보셨어요. 보호자세요? 아니요. 제가 현장에서 발견해서 데려온 사람이에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저는 돈을 창구 위에 올려놓았어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납부자 윤서연. 금액 98만 3,400원. 박 선배가 저를 붙잡은 건 병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이었어요. 야, 윤서연. 선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제가 수납 창구에서 나오는 걸 봤나 봐요. 그거 내 전 재산이잖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보호자도 없는 환자한테 왜 그래? 이름도 모르잖아. 진짜 가족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려고. 제가 살린 사람이에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도 좀 놀랐습니다. 우리 집 앞 골목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발견하지 않았으면 목이 잠겼어요. 우리 할머니도요. 이렇게 혼자 쓰러지셨을 때 누가 이렇게 해줬으면 그 말을 끝으로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배가 저를 한참 봤어요.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한번 꽉 쥐었다가 놓으셨습니다. 302호 병실이었어요. 이분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튜브가 코에 꽂혀 있었고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심전도 모니터가 조용히 숫자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아까보다는 편안해 보였어요. 혈색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다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퇴근 시간은 한참 전에 지났습니다. 야간 근무 스케줄도 아니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분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수건을 적셔서 닦아드렸습니다. 링거 속도를 확인했어요. 맥박을 손목으로 짚어봤습니다. 천천히, 그래도 규칙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았거든요. 어느 순간 이분의 손이 보였어요. 침대 위에 얹혀 있는 손. 곱고 단단한 손. 저는 그 손 위에 제 손을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는데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손이랑 비슷했습니다. 마디가 굵고 손등에 힘줄이 보이는 손. 평생 뭔가를 해온 사람의 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꾹 눌렀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이분 손을 잡고 잠이 들었어요. 그것도 모르고요.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재윤 씨였어요. 자요? 연락이 없어서. 저는 화면을 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오늘 좀 바빠서 못 만날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돈을 다 썼는지, 지금 낯선 분 병실에 앉아 있는지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창문 너머로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병실 안은 아직 어두웠어요. 모니터 불빛만 조용히 깜빡였습니다. 이분이 숨을 고르게 쉬고 계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다. 그것 하나였어요. 98만 3,400원이 아까운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요. 다행이다. 그 생각만 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해서 302호 병실을 먼저 들렀어요. 담당 구역이 아니었는데도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침대에서 눈을 뜨고 계셨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신 거예요. 어머님 깨어나셨어요? 천천히 다가갔어요. 이분이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정신은 맑으신 것 같았습니다. 여기 병원이에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저는 물 한 컵을 건네드렸습니다. 네. S대학병원이에요. 어제 저녁에 골목에서 쓰러지셨거든요. 제가 발견했어요. 이분이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러다 본인 손에 꽂힌 링거 바늘을 보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셨고, 얼마나 있었어요? 어젯밤부터요. 괜찮으세요? 협심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잠깐 눈을 감으셨어요. 뭔가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셨어요. 이름이 김순옥이에요. 저는 차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김순옥. 보호자는요? 라고 여쭤봤어요. 없어요. 혼자 살아.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날 오전에 오수 간호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윤 간호사, 302호 어머님 보증금 내가 낸 거 맞아? 네. 미쳤어?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살린 분이에요, 수간호사님. 오수 간호사님이 저를 오래 보셨어요. 한숨을 쉬셨습니다. 퇴원하실 때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연락처도 없으시다며. 뭐 어떻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면서요. 오수 간호사님이 잠시 더 저를 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담당은 아니지만 들러도 돼. 이상한 상황이니까. 그 말이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화요일 오후 퇴근 전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삼각김밥 2개, 따뜻한 미역국 컵, 두부조림 작은 팩. 전 재산을 쓴 다음 날이라 계산기를 2번 두드렸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 없었거든요. 302호 병실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이분이 반쯤 몸을 일으키셨어요.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이셨습니다. 또 왔네. 목소리가 어제보다 힘이 있었어요. 저는 작은 접이식 테이블을 펼치고 음식을 놓았어요. 병원 밥이 입에 안 맞으실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잠깐 저를 보셨습니다. 말없이 보시다가 숟가락을 드셨어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드시고는 잠시 멈추셨습니다. 짜지 않네. 편의점 거긴 한데 그게 그나마 제일 나았어요. 이분이 작게 웃으셨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요일이 되자 이분이 많이 회복되셨어요.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고 창밖을 바라보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수요일 오전 근무가 끝나고 점심 도시락을 싸왔어요.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작은 밥 2개.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도시락 뚜껑을 여시더니 한참 보셨어요. 이걸 직접 만든 거야? 네. 솜씨는 없는데 맛은 먹을 만해요. 이분이 계란말이를 드셨습니다. 천천히 오래 씹으셨어요. 잘하네. 그 한마디에 왜인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이분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아가씨, 남자친구는 있어? 저는 좀 놀랐습니다. 갑자기 그런 걸 물으셔서요.
네, 좋은 사람이 있긴 한데요. 어떤 사람인데?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병실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낯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궁금해 하시는 눈빛으로요. 말수는 적은데 속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 네. 말로 표현을 잘 안 하는데 행동이 먼저예요.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우산을 챙겨오고 야근 끝나면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오래됐어? 8달이요. 이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근데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달라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다른데? 사업을 하시는 집이래요. 저는 그냥 간호사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분이 조용히 들으셨어요. 남자친구가 만나보면 좋은 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잠깐 멈췄습니다. 남자친구네 어머님이 무서워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스스로도 좀 놀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분한테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이분 표정이 그때 묘하게 변했습니다. 알 수가 없는 표정이었어요.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참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듣고 계신 게 아닌 것 같았는데 그때는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그 남자친구 복 받은 거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가씨 같은 사람 어디서 만나?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농담 같지 않았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말이, 그 목소리가 어딘가 깊은 데를 건드렸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창밖을 보셨습니다. 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렇게 둘이서 한참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예요. 그날 밤이었대요. 저는 퇴근하고 원룸으로 돌아갔고 어머님은 302호 병실에 혼자 계셨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시험하러 왔는데 내가 시험 당한 거야. 전 재산을 모르는 사람한테 내놓은 것도, 새벽까지 손을 잡고 있었던 것도, 도시락을 싸와서 계란말이가 맛있냐고 기다리던 것도 다 봤다고 하셨어요. 그 아이가 그 남자친구한테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도 들었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도. 어머님이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우셨대요. 내가 틀렸어. 돈 보고 온 아이가 아니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아이야. 소리도 안 내고 링거줄을 붙인 채 이불을 끌어당기고 혼자 오래 우셨대요. 그 무렵 재윤 씨 쪽에서 일이 생겼어요. 이건 나중에 재윤 씨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수요일이었대요. 어머님이 양평 별장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연락을 드려도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처음엔 전파가 안 터지는 곳이겠거니 했는데 이상했던 거죠. 재윤 씨가 어머님이 말씀하신 별장 주인, 어머님 오랜 친구분께 연락을 드렸대요. 직접 확인하려고요. 별장에 오신다고요? 초대한 적 없는데요. 그 순간 재윤 씨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없다. 핸드폰도 안 된다. 양평에 계신 것도 아니다. 재윤 씨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셨대요. 그리고 사설 탐정 쪽에도 연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수빈 씨한테도 연락이 갔어요. 아버지는 일본 출장 중이셨고 가족 전체가 패닉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수요일 저녁에 저는 원룸에 앉아서 재윤 씨 문자에 오늘도 좀 바쁘네요. 내일 봐요라고 답장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302호 병실에 어머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그 어머님이 바로 재윤 씨 어머님이신 줄도 모르고 세상이 이렇게 좁은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간호사실에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랑 달랐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대화가 잠깐 끊겼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다가 멈춘 것 같은 그 공기.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사물함에 가방을 넣었습니다. 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게, 그런데 들리게. 진짜래? 모르는 환자한테 전 재산을 다 냈다고? 근데 생각해봐. 갑자기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어딨어. 뭔가 있는 거 아냐? 뭔가 있긴 뭐가 있어. 그냥 좀 이상한 거지. 저는 사물함 문을 닫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점심시간이었어요. 구내식당에 줄을 서는데 옆 병동 간호사 2명이 제 뒤에 섰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신원도 모르는 환자한테 자기 통장 다 털어서 냈다고? 진짜야? 내과 병동 윤 간호사. 3년 차? 왜? 무슨 이유로?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 간호사가 환자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 뭔가 사정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님 관심 받고 싶다거나. 맞아. 착한 척도 과하면 그게 이상한 거야. 저는 트레이를 들고 줄을 나왔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어요.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서 물만 마셨습니다. 오후에 처치실에서 링거를 준비하는데 박 선배가 옆에 왔어요. 서연아. 네. 들었어? 저는 수액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뭐려? 소문. 내 이야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퍼진 거야. 수납 창구에서 본 사람이 있었나 봐. 어디서 시작됐는지. 선배가 말을 이었어요. 무시해. 내가 한 거 내가 알잖아. 무시하면 된다는 거 저도 알았습니다. 아는데 안 됐어요. 착한 척. 관심 받고 싶어서. 이상한 사람. 그 말들이 귓속에서 빠져나가질 않았거든요. 오후 근무가 끝나고 302호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상하게 거기 가고 싶었어요. 그냥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뭔가 느끼셨는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저는 의자에 앉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보이지 않는데. 저는 잠깐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 흐렸습니다. 오후 늦게 비가 온다고 했거든요. 병원에서 소문이 좀 돌아서요. 말이 나왔어요.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어떤 소문? 제가 어머님 보증금 낸 거요. 이상한 사람처럼 얘기가 됐더라고요. 착한 척 한다고. 이분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를 보셨습니다. 근데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뭔가를 할 때마다 제 사정이 이러니까 누가 믿어줄까 싶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뭘 해도 이상하게 보이는 건 아닐까 하고요. 목소리가 끝에서 잠겼습니다. 그냥 제 할머니 생각이 나서 한 건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꾹 눌렀습니다. 남자친구 집에서도 그런 시선이 있을 것 같아서요. 간호사, 집안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 보고 왔을 거다라고요. 이분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가씨.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진심은 결국 통하게 돼 있어.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보여도 사람 됨됨이는 숨길 수가 없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깜빡였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이분이 잠깐 뭔가를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그뿐이었습니다. 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창밖을 보셨고, 저는 그 옆에 앉아서 한참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요. 그게 충분했어요. 이상하게도 그 시각 저는 몰랐습니다.
병원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이건 나중에 다 알게 된 이야기예요. 최유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윤 씨의 전 여자친구, 대전건설 회장 딸. 3년을 사귀다가 재윤 씨가 이별을 통보한 사이. 그 사람이 재벌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입수했대요. 한재윤의 새 여자친구가 S대학병원 간호사라는 것. 그래서 흥신소를 통해 제 신상을 조사했대요. 기본적인 것들이요. 고아 출신, 학자금 대출 상환 중, 서울 변두리 월세 원룸 거주. 그걸 바탕으로 재벌가 자녀들이 모인 단톡방과 개인 카톡에 뿌렸답니다. 저만 아는 이야기는 아닌데 재윤 씨 걱정이 돼서요. 그런 말투로요. 새 여자친구가 고아 출신 간호사래요. 전 재산이 100만 원도 안 된다고 하던데 한성그룹 며느리를 바라는 거 아닐까요? 재윤 씨가 너무 순해서 걱정이에요. 걱정인 척 비하인 것을. 그 카톡이 여러 사람을 거쳐서 퍼져나갔어요. 재벌가 자녀들 사이에서. 그중 한 명이 수빈 씨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그 동기가 수빈 씨에게 캡처를 전달했어요. 유진 언니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 오빠 여자친구 이야기인 것 같아서. 수빈 씨가 그 캡처를 받아든 건 수요일 저녁이었대요. 수빈 씨는 오빠한테 바로 연락했어요. 재윤 씨는 이미 어머니 실종으로 패닉 상태였는데 거기에 이 소식까지. 나중에 재윤 씨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날 밤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힘든 밤이었다고.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모르고 여자친구한테 저런 소문이 돌고 아버지는 일본에 계시고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저는 그날 밤 원룸에서 뭘 했냐고요. 라면을 끓였어요. 재윤 씨한테 오늘도 좀 바빠요. 내일 봐요라고 문자를 보내고 302호 병실에 어머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그 어머님이 바로 재윤 씨 어머님이신 줄도 모르고 재벌가 단톡방에서 제 이름이 오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라면 국물이 뜨거웠습니다. 후후 불면서 먹었어요. 그게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원룸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라면은 다 먹었고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밤이 깊었어요. 맞은편 건물 창문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멈추질 않았어요. 오늘 들은 말들이 자꾸 되풀이됐습니다. 착한 척, 이상한 사람, 전 재산이 100만 원도 안 된다고 하던데 그 마지막 문장에서 멈췄어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누가 퍼뜨렸는지, 얼마나 멀리 퍼져나갔는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재윤 씨 어머님을 만나면 저도 그 말을 듣게 되는 거겠죠. 간호사, 고아, 집도 없고 돈 보고 온 거 아니냐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시선을 받으면서 재윤 씨 옆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재윤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 때문에 집안에서 눈총을 받고 그 사람이 저 때문에 선택을 강요당하고 그 사람이 저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켰어요. 재윤 씨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서연 씨, 오늘 많이 피곤해요? 내일 잠깐이라도 봐요. 저는 그 메시지를 오래 봤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내일 아침 잠깐 봐요.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시. 눈을 감고 있으면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람한테 정성을 다해라. 저는 정성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정성을 다한다고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랬습니다.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1시간 전 병원 앞 벤치에 재윤 씨가 먼저 와 계셨어요. 커피 2잔을 들고 저를 보자 일어서시면서 한 잔을 내미셨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제가 잠을 못 잔 게 티가 났나 봐요. 눈이 부어 있었거든요. 좀 못 잤어요. 커피를 받아들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재윤 씨도 옆에 앉으셨어요. 가을 아침이었어요. 병원 앞 가로수 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서늘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는데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재윤 씨, 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재윤 씨가 저를 보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기다리셨어요. 저는 커피를 2손으로 쥔 채 정면을 봤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자격이요? 재윤 씨 옆에 있을 자격이요. 침묵이 있었어요. 재윤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저는 가족도 없고 집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잖아요. 재윤 씨 어머님 만나 뵈면 그게 다 보일 텐데. 재윤 씨가 저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싫어요. 서연 씨, 재윤 씨는 좋은 사람이니까요. 목소리가 끝에서 흔들렸습니다. 꾹 눌렀어요. 그러니까 더 그래요. 좋은 사람이 저 때문에 상처받는 게. 재윤 씨가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저도 결정할 수 있어요. 제 말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단단하게. 지금 저 때문에 주변에 좋지 않은 말이 돌고 있어요. 재윤 씨한테 그게 닿기 전에. 이미 알아요. 재윤 씨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에 멈칫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어제 수빈이한테 연락받았어요.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요. 저는 말했어요. 그래도 저는 재윤 씨가 저 때문에 선택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재윤 씨가 저를 보셨어요. 오래.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는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2 사람이 그렇게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에서 김이 올라오다가 멎었습니다. 바람이 가로수 잎을 흔들었어요. 재윤 씨가 일어나셨습니다. 알겠어요. 그 2마디 뒤돌아 걸어가시는 걸 봤습니다. 멀어지시는 걸. 저는 벤치에 앉은 채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어요. 소리 없이 출근했습니다. 손을 씻고 가운을 입고 차트를 집어들었어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선배가 봤어요. 아무 말하지 않으셨어요. 제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지나치셨습니다. 그게 더 울컥했어요. 꾹 눌렀습니다. 오전 근무를 했어요. 링거를 갈았고 투약을 했고 바이탈을 체크했습니다. 손은 움직였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어요. 박 선배가 302호 병실에 다녀왔습니다. 바이탈 체크하러요. 선배가 나오면서 저를 찾았어요. 서연아. 네. 302호 어머님이 오늘 좀 어때? 안정적이에요. 왜요? 선배가 잠깐 머뭇거리셨어요. 내가 바이탈 체크하면서 말이 좀 나왔는데. 무슨 말이요? 어머님이 오늘 내 눈이 왜 그러냐고 물으셨거든. 근데 내가 그냥 무심코. 선배가 멈추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남자친구한테 이별 통보했나 보다고. 저는 잠깐 멍했어요. 그걸 어머님한테요? 나도 모르게 나왔어. 미안, 서연아. 진짜 무심코 나온 거야. 어머님이 하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셔서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손을 저었어요.
그리고 다음 병실로 향했습니다. 302호에서는 그 시각 어머님이 창밖을 보고 계셨대요. 박 선배에게 들은 뒤로 한참 창밖만 보셨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별 통보를 했다고. 어머님은 그 말을 들으셨을 때 가슴이 철렁하셨대요. 그 아이가 간호사 가운을 입고 웃으면서 도시락을 가져오던 아이가 새벽까지 손을 잡고 있던 아이가 남자친구네 어머님이 무서워요라고 했던 아이가 이별을 선택한 거다.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나 때문이야. 링거줄을 내려다보셨대요. 내가 그 아이 동네를 찾아가지 않았으면, 내가 쓰러지지 않았으면 그 아이한테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셨대요. 내가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병실에 누워서 걱정만 하고 있으니. 그래서 결심하셨다고 했어요. 전화를 해야겠다고. 문제는 핸드폰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골목 배수구 틈에 빠진 채 회수가 안 됐거든요. 어머님은 간호사실 배를 누르셨습니다. 오수 간호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수 간호사님, 전화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환자분 핸드폰이 없으세요? 잃어버렸어요. 급히 연락할 때가 있어서요. 오수 간호사님이 잠시 보시다가 간호사실 전화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머님은 번호를 누르셨어요. 재윤 씨 핸드폰 번호는 기억을 못 하셨대요.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에 의존하는 세대시니까요. 대신 기억하시는 번호가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대표 번호. 그 번호는 오래전부터 외우고 계셨대요. 비서실로 연결됐습니다. 한성그룹 비서실입니다. 한재윤 이사 바꿔줘요. 실례지만 어디시라고? 어머니라고 해요. 그 전화를 재윤 씨가 받으신 건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회사 전화로. 재윤아. 어머니 목소리. 나중에 재윤 씨가 제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요. 이틀 동안 찾아다닌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데,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S대학병원 302호야. 재윤 씨가 말을 잇지 못하셨대요. 가족 다 데리고 와라. 할 말이 있어. 그 한마디. 재윤 씨가 전화를 끊고 바로 수빈 씨한테 연락했대요. 아버지한테도. 아버지는 일본에서 급히 귀국하셨고 병원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손을 씻으면서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눈은 아직도 부어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손을 씻고 있었어요. 탈의실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아직도 조금 부어 있었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은 했으니까요. 손은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탈의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복도가 이상했습니다. 간호사실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 복도에 낯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검은 차량이 병원 정문 앞에 여러 대 서 있는 게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박 선배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저를 보셨어요. 서연아, 저거 봤어? 뭐요? 302호. 뭔 일이 난 것 같아. 저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302호. 복도를 걸어갔어요. 302호 병실 앞에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병실 문 앞에 양복 입은 사람이 서 있었어요. 복도에 낯선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노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병실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침대 맞은편에 선 남자,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그리고 문 쪽 가까이 선 나이 드신 남자분. 저는 그 남자를 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재윤 씨였습니다. 재윤 씨도 저를 봤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윤 씨 표정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표정이 어땠는지. 서연아. 침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님이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병실에 계시던 그 어머님. 사흘 동안 손을 잡고 도시락을 드리고 이마를 닦아드렸던 그분이 저를 보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왔구나.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분들이. 앉아. 어머님이 짧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재윤 씨가 저를 보고 있었고, 제가 모르는 젊은 여자분이 저를 보고 있었고, 나이 드신 남자분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이 사람들한테 얘기할게. 어머님이 가족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들 여자친구가 어떤 아이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 병원에서 만나면 누구나 프로야. 그래서 그 아이 동네를 찾아갔어. 재윤 씨가 무언가를 말하려 하셨어요. 어머님이 손을 드셔서 막으셨습니다. 들어. 재윤 씨가 입을 다무셨어요. 며느리감이 어떤 아이인지 보려고 그 아이 동네를 몰래 찾아갔다가 골목에서 쓰러졌어. 이 아이는 퇴근길에 나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린 거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머님이 침대 옆 서랍을 여셨습니다. 하얀 영수증을 꺼내셨어요. 침대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게 이 아이의 전 재산이었어. 납부자 윤서연. 금액 98만 3,400원. 자기 집 앞 골목에서 쓰러진 모르는 사람한테 전부를 내놓은 거야. 나이 드신 남자분이 영수증을 집어드셨어요. 오래 보셨습니다. 재윤 씨는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오수간호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부르셨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분들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간호사 아가씨에 대해서. 오수간호사님이 방 안을 한번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똑바로 서셨습니다. 윤서연 간호사가 이분의 입원 보증금을 자비로 납부했습니다. 98만 3,400원 전액이요. 저도 말렸는데 듣지 않았어요. 잠깐 멈추셨다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담당 구역도 아닌데 밤새 병실을 지켰고요. 제가 확인했을 때 새벽에 의자에 앉은 채로 환자분 손을 잡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박 선배가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언제 오셨는지 몰랐어요. 어머님이 박 선배를 보셨어요. 지연 씨, 이 아이가 왜 그랬는지 알아요? 박 선배가 방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를 한번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서연이 외할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병원에서요. 서연이가 야간 근무 중에 임종을 못 지켰거든요. 그 뒤로 보호자 없는 환자분한테는 꼭 그렇게 했어요. 할머니한테 못해드린 걸 대신한다고. 방 안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꾹 눌렀어요. 그러다 말이 나왔습니다. 할머니한테 못해드린 걸 대신한 거예요. 목소리가 잠겼어요. 그거 말고는 아무 이유도 없어요. 정말로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분이 들어오셨어요. 30대 초반 단정하게 차려입으셨습니다. 어머님. 그분이 어머님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재윤 씨 걱정이 돼서 왔어요. 이 간호사가 여기 있는 건 알고 오신 거예요?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젊은 여자분 수빈 씨가 그분을 보셨어요.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유진 언니, 수빈 씨가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이거 언니가 보낸 거 맞죠? 화면에 캡처된 카톡이었습니다. 재윤 씨 걱정이 돼서요. 새 여자친구가 고아 출신 간호사래요. 전 재산이 100만 원도 안 된다고 하던데.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그냥 걱정이 됐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짧고 단호하게. 이 아이 전 재산이 얼마인지 알았어요? 어머님이 그분을 보셨어요. 그 돈을 모르는 사람한테 다 쓴 아이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내가 그 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더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돌아가요. 나이 드신 남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그분이 나가셨습니다.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나이 드신 남자분이 영수증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어요. 서연 씨, 처음 제 이름을 부르신 거였습니다. 오늘 들은 것들이 있는데요. 잠깐 멈추셨어요. 사람은 위기 때 본색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위기 때 전 재산을 모르는 사람한테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머님을 보셨습니다. 그게 답이지.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뭔가 말을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돈은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돌려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아요, 어머님.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어머님 눈에 눈물이 맺히셨습니다. 서연아. 그 호칭에 가슴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신 거였습니다. 이름으로. 이리 와.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양손으로. 그리고 가족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내 며느리야. 방 안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했어. 재윤 씨가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제 옆에 서셨습니다. 수빈 씨가 저를 보셨어요. 처음에는 뭔가 복잡한 표정이었는데 그러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셨어요. 서연 씨, 미안했어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드신 남자분이 어머님을 보셨어요. 여보, 고생했어요. 어머님이 그분을 보셨습니다. 그러다 픽 웃으셨어요. 당신은 일본에나 가 있어요. 그분이 낮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방 안에 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속에서 어머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나왔어요. 이번엔 닦았어요. 어머님이 퇴원하시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를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다 나가고 둘만 있을 때, 서연아. 네, 어머님. 이리 앉아.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가 틀렸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좋은 마음으로 왔으면 됐는데, 의심하고 시험하러 갔다가 내가 더 크게 배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어머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쥐셨어요. 당연히 확인하고 싶었겠죠. 소중한 아드님이니까요. 그래도 저도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님 무서웠어요. 사실은 올해 어머님이 저를 보셨어요. 근데 이제는 안 무서워요. 어머님이 한참 저를 보시더니 손을 꼭 쥐신 채로 그냥 울으셨습니다. 소리 없이. 저도 울었어요. 둘이서 병실에서 손을 잡고. 퇴원은 목요일 오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님이 휠체어를 타고 병동을 나오셨어요. 재윤 씨가 옆에서 밀어드렸고 수빈 씨가 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앞서 걸어가시면서 이따금 뒤를 돌아보셨어요. 저는 병동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배웅을 해야 하는 건지, 그냥 있어야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휠체어에서 절 보셨어요. 서연아. 네, 어머님. 다음 주 일요일에 집에 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어요. 어머님 댁에요? 그래. 밥 먹자. 그뿐이었습니다. 더 설명도 없으셨어요.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휠체어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했어요. 가족들이 따라갔습니다. 재윤 씨가 돌아보셨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오래 보셨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윤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틀이었는데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 네.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재윤 씨가 잠깐 멈추셨어요. 제가 말할 것들은 일요일 날 할게요.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네. 오늘은 그냥. 재윤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말이, 그 목소리가, 그 타이밍이, 아직이요.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가요. 제가 사줄게요. 지금이요? 지금요. 저는 잠깐 멈췄다가,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원 앞 작은 국밥집이었어요. 아침에 이별을 말했던 벤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재윤 씨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국밥 2그릇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국밥 위에 밥을 말았어요. 국물이 뜨거웠습니다. 재윤 씨가 제 그릇에 깍두기를 얹어주셨어요. 아무 말 없이 저는 그걸 보면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재윤 씨, 네. 오늘 많이 무서웠죠. 재윤 씨가 잠깐 저를 보셨어요. 그냥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다행이었어요. 그것만이요? 재윤 씨가 국물을 한 모금 드셨습니다. 서연 씨가 있어서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국밥을 먹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또 뜨거워졌어요. 참았습니다. 재윤 씨, 네. 아까 제가 한 말, 알아요. 재윤 씨가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도 알아요. 근데, 잠깐 멈추셨어요.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도 변하지 않아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저 진짜로 가진 게 없어요, 재윤 씨. 알아요. 그래도요? 재윤 씨가 저를 보셨어요. 서연 씨는 오늘 제 어머니를 살렸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전 재산을 써서요. 아무 이유도 없이요.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뭘 더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윤 씨가 다시 국물을 드셨어요. 먹어요. 식어요. 저는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밥이었어요.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참 좋았습니다. 이상하게, 그냥 그게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재윤 씨 가족이 사는 곳, 처음 와보는 건물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올라가기 전에 재윤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다 왔어요? 네. 앞에 있어요. 올라와요. 잠깐만요. 왜요? 좀 긴장돼서요. 재윤 씨가 잠깐 말이 없으셨어요. 내려갈게요. 아니에요, 됐어요. 내려간다니까요. 엘리베이터가 내려왔습니다. 재윤 씨가 나오셨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서셨어요. 같이 올라가요.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어머님이 보이셨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병원에서 봤을 때와는 또 달랐습니다. 여기서의 어머님은 집에 사람이셨어요. 왔어? 네, 어머님. 들어와. 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데 냄새가 났어요. 된장찌개, 두부조림, 뭔가 구워지는 냄새. 부엌에서 연기가 조금 올라오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도 도울게요. 됐어. 앉아. 그래도요. 어머님이 저를 한번 보셨어요. 그러다 피식 웃으셨습니다. 그럼 파 썰어. 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옆에서 파를 썰었어요. 어머님은 찌개를 저으셨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있었어요. 그게 참 이상했어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인데 어머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손이 빠르네. 오래 해서요. 혼자 살았으니까. 그래.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 안 살아도 돼. 저는 파 써는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님은 찌개를 저으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보지도 않으시고 담담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칼을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파를 계속 썰었어요.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아버지가 상 앞에 앉으셨어요. 재윤 씨가 앉았고 수빈 씨가 앉았습니다.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앉으셨어요. 저는 어디 앉아야 하나 잠깐 서 있었어요. 어머님이 본인 옆자리를 손으로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드셨어요. 먹어요. 그 말을 신호로 다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뜨거웠어요. 두부가 보들보들했습니다. 생선구이가 고소했어요. 수빈 씨가 저를 보셨어요. 서연 씨, 이거 맛있죠? 엄마 생선구이가 진짜거든요. 네, 정말이요. 오빠는 이것만 먹으려고 집에 와요, 사실. 재윤 씨가 수빈 씨를 봤어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사실인데요. 어머님이 재윤 씨 그릇에 생선을 얹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얹어주셨어요. 자연스럽게, 마치 늘 그래 오신 것처럼. 저는 그 생선을 바라봤어요. 뜨겁고 고소한 생선. 어머님 손이 얹어주신 코끝이 찡했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뜨겁게, 천천히. 밥이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님이랑 둘이서요. 어머님이 씻으시고 저는 헹궜어요. 재윤 씨가 들어오려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내보내셨습니다. 남자는 나가 있어. 재윤 씨가 나가셨어요. 둘이 설거지를 하면서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재윤이 말수가 없지. 네. 어릴 때부터 그랬어. 말 대신 행동이 앞서는 애야. 알아요. 어머님이 잠깐 저를 보셨어요. 알아? 네.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손수건 먼저 내밀고 우산 먼저 들고 어머님이 씻던 그릇을 내려놓으셨어요. 그 애가 그랬어? 네. 어머님이 잠깐 계셨다가 다시 그릇을 집으셨습니다. 못난 애. 그런데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웃음이 났어요. 싱크대 앞에서 어머님이랑 둘이서 그게 참 이상했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집을 나서면서 어머님이 현관까지 나오셨어요. 다음에 또 와. 네, 어머님. 이번엔 미역국 해줄게. 저는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재윤 씨가 옆에 서셨어요. 문이 열리고 같이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재윤 씨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게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재윤 씨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 씨, 네, 결혼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갑자기요. 갑자기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어머님은요?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저는 재윤 씨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빨리 데려오라고요. 저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웃음이 났습니다. 재윤 씨, 네. 저 진짜로 가진 게 없어요. 알아요. 그래도요? 재윤 씨가 저를 보셨어요. 그래도요. 그 두 마디가 98만 3,400원을 ATM에서 뽑던 날 밤보다, 골목에서 무릎을 꿇던 날보다, 어머님 손을 잡고 새벽에 잠들던 밤보다 더 오래, 더 깊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3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간호사였습니다. S대학병원 내과 병동. 이제는 선배가 됐어요. 후배들한테 가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보호자 없는 환자분 옆에 조금 더 있어줘. 특별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요. 명절이었습니다. 어머님 댁 거실에 사람이 많았어요. 재윤 씨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8달 된 아들이었어요. 이름은 재윤 씨가 지었는데 어머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수빈 씨가 아이를 보면서 말했어요. 언니, 이에 재윤 오빠 판박이야. 그러게요. 오빠 들려요? 판박이래요. 재윤 씨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잘 됐네. 어머님이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앞치마를 두르신 채로. 서연아, 국 좀 봐줘. 나 잠깐. 네, 어머님.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찌개를 저었어요. 간을 봤습니다. 조금 싱거웠어요. 소금을 조금 넣었어요. 어머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됐어? 네. 소금 조금 넣었어요. 어머님이 드셔보셨어요. 잘했네. 그러시고는 제 어깨를 한번 두드리셨어요. 스치듯, 가볍게,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찌개를 저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3년 전, 골목에서 무릎을 꿇던 제가, ATM 앞에서 손이 떨리던 제가, 병원 벤치에서 소리 없이 눈물 흘리던 제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 부엌에서, 이 찌개를 저으면서, 이 어깨를 받으면서, 밥상 앞에 다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앉으셨어요. 재윤 씨가 아이를 무릎에 올리고 앉으셨습니다. 수빈 씨가 앉았어요. 어머님이 앉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앉았어요. 어머님 옆자리에. 어머님이 제 그릇에 무언가를 얹어주셨어요. 생선이었습니다. 가장 살이 많은 부분으로. 저는 그걸 보면서 숟가락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먹자. 밥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이가 재윤 씨 무릎에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수빈 씨가 웃으면서 아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님이 찌개를 떠서 제 앞에 놓아주셨어요.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걸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날 제가 쓴 건 98만 원이었습니다. 가진 것 전부였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이 밥상이었어요. 이 부엌이었어요. 이 어깨를 두드리는 손이었어요.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진심은 숨길 수 없어요. 아무리 감추려 해도, 아무리 작아 보여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어요. 가족이 되기에 늦은 때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